자, 여러분들이 이 행정학을 배우는 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간호행정도 있고 교육행정도 있고요. 그죠? 자, 행정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전공 그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외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를 두셔야 되는 것은 전공에서 이것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한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전공에 도움이 되는 어떤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갑시다. 행정의 의미, 이념적 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란 보통 국민들의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활동으로 정의되나 행정의 개념은 다양성을 띠고 있어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맞아요. 어떨 때는 정부 위주였다가 또 어떨 때는 왕 위주였다가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환경 위주로 했다가 인간 위주로 했다가 그죠? 자, 행정의 이념적 가치 보세요.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 이상, 가치, 정신을 의미하고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정의 이념적 가치는 바로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행정 이념들이 합법성이냐, 기계적 능률성이냐, 사회적 능률성이냐, 효과성이냐, 형평성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이념 간의 엄격한 우선순위 구별은 곤란하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는데요. 그러면 행정 이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료에게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 및 지도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죠? 자, 행정 활동의 결과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특정 사회, 특정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제시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 이념의 변천 이렇게 봅시다. 연대에 따라서 19세기를 중심으로 19세기 초, 19세기 말, 그죠? 그 다음에 1930년대, 19세기 초라는 건 1850년대, 자, 19세기 말이라는 것은 1807, 8, 9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왕이 있었죠? 왕이 있었어요. 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이 물러나고 의회가 중심이 됐죠? 자,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국가론. 자, 이때는 우리가 공황을 겪으면서 큰 정부론이 나오게 되고 정부 실패가 하면서 다시금 이제 신공공행정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이때는 왕이에요. 왕이니까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왕은 곧 뭐더라고요? 법이에요. 법. 합법성 위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기계적 능률성이에요. 그죠? 자, 이때는 작은 정부였어요. 그죠? 작은 정부였습니다. 시장이 모든 기능의 중심이 되어야만 했던 시대였는데요. 이때는 기계적 능률성, 다시 말하자면 자, 왜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작은 정부였어요. 자, 작은 정부여서 이때는 시장이 모든 기능을 했어요. 즉 A를 투입하면 A 투입한 만큼의 B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공급에 맞춰서 수요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30년대에는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자, 공급을 많이 해서 기계화도 많이 만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뭐가 됩니까? 수요가 공급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하는 것만큼 많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공장이 폐쇄되고 공장이 폐쇄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나면 다시 뭐가 된다 했습니까? 그쵸?
실업률이 올라가면 다시금 소비가, 그죠? 아이고, 소비가 내려가게 돼.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냐? 여기에서는 시장이 잘 돌아갔으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는데 이게 투입에 대해서 산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능률성이 능률성인데 이때는 모든 것들을 좀 더 잘 간파한 다음에 해야 된다 해서 사회적 능률성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사회성인데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요. 자, 요렇게 넘으면서 이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국가가 개입하면서 큰 정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사회 혼란이 아노미 현상이요. 사회 현상이요. 큰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기계를 인간으로 봤거든요. 그죠? 기계를 인간으로 봤어요. 근데 이때는 기계를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기계를 하나의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 다시 말하면 정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회적 능률성, 인간 관계성을 중시해야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1960년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개도국들이 결정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효과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고, 근데 이 개도국들이 결국에는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장을 했으니 그 성장에 대해서 분배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70년대 이후부터는 뭐 사회적 형평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서부터 진정한 이제 복지를 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시면 이때의 복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서 작은 정부였고요. 자, 이게 큰 정부가 되는데 이때의 복지와 이때의 복지는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 때의 복지는 생산에 바탕을 둔 복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생산과 관계없는 복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정도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흐름은 알고 계시라는 거죠. 왜냐면 자, 1930년대도 복지를 강요했는데 이때의 복지가 70년대 이후의 복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이 프로그램화하면 최고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며 노동자는 경제적 요인, 즉 임금에 의해 직무 동기가 조절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직과 인간관리가 과학화되고 능률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를 이렇게 경제적 요인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제적 요인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돈이에요.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 근데 돈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척도도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도 했습니다. 즉, 자, 시간 10분 내지 15분에 사람들이 최대로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산출물이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를 한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화된 작업 조건과 작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자, 보세요. 자, 시간과 동작이 나오고 표준화된 작업 조건과 방법에 들어가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최대 생산량이 얼마냐를 표준화 시킨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과급을 덜 줄 거예요. 근데 표준 작업량을 초과한 사람한테는 초과분에 대한 것을 돈으로 더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리와 수행을 분리했고요. 기능적 관리제를 도입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과학적 관료는 여기서 보시면 인간을 완전히 기계로 보고 있죠. 딱딱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인간 관계론이에요. 물론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을 하면서 그죠? 이전에 우리가 주무구구식으로 관리됐던 조직과 생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다룬 건 맞습니다. 그죠? 과학적인 연구를 이루어낸 건 맞아요. 그죠? 하지만 노동자를 곧 돈에 의해서 동기부여되는 경제적 인간관으로 바라본다는 것 점에서 굉장하게 인간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인간성을 협소하게 만들었고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잠재력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죠? 그 결국에는 뭐 인간을 기계로 바뀌는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됐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것이 교육적 인간관계론인데요. 자, 30년대, 50년대에 걸쳐 인간관계론은 많은 실험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카고에 있는 호송 공장에서 그 연구진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던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메이였고, 그 다음에 리슬리스버그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좀 메이어랑 리슬리스버그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페울이고요. 과학적 관리로는. 자, 메이어와 그 메이어의 실험이기도 합니다. 조명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조명과 작업 능률을 살펴봤어요.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작업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작업 조건인 조명에 따라서 작업 능률이 차이가 없네요. 그럼 두 번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작업팀을 한 거와 혼자 별도의 작업실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더니 어느 것이 더 나았냐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성과물이 더 많았어요. 요때 아시게 된 거죠. 인간은 사회적 관계성을 중시하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건반, 배선, 조립, 관찰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호선 연구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전화 교환기에 사용되는 건반 배선을 조립하는 14명의 노동자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러한 노동자를 건반 작업 배선실에 배치를 해놓고, 자, 한 명의 조사원과 함께 이제 작업 행동을 관찰을 했는데, 그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집단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죠? 비공식적.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생겨나게 되는 거냐면요. 자, 요때 이제 핵심은 비공식적인 집단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집단인 건반 배전화 한 14명이 하나의 조로서 움직이는 것 이외에도 다른 조직이 형성이 됐나요? 여러분도 학과에 보시면 서로 개인적으로 모이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처음으로 밝혀낸 게 호손 실험의 세 번째 실험인 건반 배선 조립 관찰 실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참고로 이제 이런 비공식 집단에서 우리가 뭐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기능 그리고 뭐 기술들을 배우게 되더라.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대한 행정 이론을 배워봤고요. 자, 근데 목표는 이러한 행정 이론에 따라서 행정 이념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 주요 행정 이론 보겠습니다. 합법성이에요. 자, 법률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근대 입법 국가 시대에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 기능의 확대, 전문화, 행정 수요의 다양하게 대응 등에 따라 행정의 한목적성의 관점에서의 고려돼야 할 층대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야 돼요. 법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능률성이 뭐냐면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 이 같은 말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죠? 그냥 효율성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능률성의 이런 한계, 효율성의 한계가 뭐냐면 행정의 목적은 다양성을 띠므로 능률성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걸 선택하면 우리가 이익을 더 많이 얻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른 걸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능률성만을 의사선택의 어떠한 기준, 이념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능률성의 한계라는 것은 추상성의 개량화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를 투입하고 얼마를 산출해야 되는 것이 이거 수치화로 가능한 것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교육이 그런 거죠. 교육이.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 거, 뭘 투입하고 그 단위를 개량화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걸 이제 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 여기 보시면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기계적 능률성이라 함은 과학적 관리론과 정치 행정의 이원론 하에 능률 지상주의적 사고에 따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정치와 행정을 나눈다라는 건 뭐 실적 위주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배웠었죠. 수치적, 금전적, 물리적 능률과 대차 대조표적 능률관을 제시한다. 이때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에서 보면, 그죠? 자, 차변과 대변을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있어 부채를 추가했을 때 자산이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테일러, 규릭, 사이먼 등이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기계적 능률성이다. 근데 사회적 능률성은 정치와 행정의 이론론 하의 능률성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가치 측면과 자, 관리 측면을 하나로 보는 건데 인간적 봉사, 발전적 규모적, 한목적적, 장기적, 상대적 능률을 구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묵과 메이오 등이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사회적 능률성을 민주성이다라고도 관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민주성은 이렇게 이겁니다. 그렇죠? 민주성이란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내적으로는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행정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대내적과 대외적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Y 이론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자, 뭐 그렇게 한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의미하는데 1960년대 발전 행정론 하에서 중시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결과물을 가지고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결과물에 대해서 증진 방안, 자, 효과성의 증진 방안으로는 작업 능률의 증진이 되어 있고 상하 관계의 갈등을 제거하면서 구성원의 발전적 쇄신적 태도의 확립과 환경 봉동 대응 능력의 향상, 뭐가 안정의 조화, MBO, 목표 관리제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생산성과 사회적 형평성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생산성은 원래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거 봅시다. 분배를 해준다는 것이죠.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국가가 특별 배려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사회적 형평성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학비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효과성 때문에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험이 되겠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었던 매월 모의고사를 봤던 거 이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 이념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서 자, 좀 그 정치와 행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자, 민주성을 제일 먼저 둬야 되겠죠. 우리 민주성을 제일 먼저 안 두면 8, 90년대 산업화와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일들이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성을 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과 생산성, 능력성, 합법성이 되겠죠.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자, 이 모든 내용들의 바탕은 합법성이다라는 말로써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법성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행정 인연과의 상호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화 관계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 되시면 되고요. 자, 가외성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잉여라고 하죠. 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중첩성, 반복성, 초과분 등을 의미하는데 마틴 란다우에 의해 행정학에 도입이 된 것이죠. 자, 어떤 체제 내에서 구성 요소나 부품이 초과로 부과되어 있는 형상을 의미하는데 자, 오늘날 행정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행정의 안정화,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의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력에서 보면요. 현원과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원보다도 정원이 몇 퍼센트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10% 내에서요. 다시요. 정원에서 현원을 한 10%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가외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이 가외성은 뭐 중첩성과 반복성과 등전이 현상인데요. 당연히 중첩성이라는 것은 자, 행정이라 명확 분할시키지 않고 여러 개 기관이 중복적으로 상호적으로 가지며 수행하는 형태, 뭐 새마을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죠? 반복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자동차의 3중 브레이크 장치, 뭐 어떤 것이 3중 브레이크 장치입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선 풋 브레이크가 있죠. 그 다음에 핸드 브레이크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아 브레이크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성이라고 합니다. 자, 등전이 현상입니다. 기관 내에서 주된 조직 단위들이 기능을 작동하지 않을 때 다른 지엽적이고 보조적인 단위 기관들이 주된 단위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행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역자치단체가 못하면 국가가 나서는 경우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 부재일 때 교감 선생님이 뭡니까? 결재를 대행하죠. 자, 대결합니다. 뭐 그런 경우 대통령 여기서 예로는 대통령 이것이 국무총리 권한의 대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육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중첩성이라는 것들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연구활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혁신학교 주무부서가 바로 교무부예요. 근데 연구부도 거기에 뭉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중첩성이죠. 그죠? 자, 뭐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기능 여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더라라는 것. 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유치원이랑 그죠? 유아원이랑 자, 어린이방과 유치원이 있어요. 자, 보통 한 3살 정도, 3, 4살 정도 되면 이게 유아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있지만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있거든요. 영어 유치원 같은데요. 자, 이것은 어린이라는 대상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데 자, 이게 좀 반복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물론 중첩성도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개념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개념이 교육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외성이다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 개념에 관한 학설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설의 80년대까지고요. 왕이 썼을 때였죠. 자, 통치기능설, 정치기능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작은 정부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 작은 정부론이 실패하면서 이제는 시장 실패를 하면서 이제 큰 정부론이 나오게 되고요. 큰 정부론도 실패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신행정론 이론이 나오는데 이때 발전 기능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더라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리선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을 좀 중시했더라. 자, 그리고 통치기능선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했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주되게 새로 나타나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행정관리설에서는 80년대부터 1880년대부터 1930년대, 그죠? 뭐 1, 2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전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라는 사회적 기술의 과정 내지 체계로 파악하였고, 자, 과학적 관리와 원리적 접근,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뭐 이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우드로 윌슨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행정의 연구라고 해서요. 자, 행정 분야는 사무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미국 행정학의 창시자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나 알아둡시다. 그래서 1887년도가 바로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나오게 되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치기능설이 되겠죠. 행정은 통치 과정을 수반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정책을 집행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이게 뭐 행정은 자, 그죠? 정치와 행정이 일원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사회적 능률, 인간성을 중시하고 뭐 이때는 아시겠지만 자, 이때는 다시 인본주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뭐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원천적인 어떤 고민들도 이때 많았습니다. 행정의 행태설이라는 건 뭐냐? 인간 행태를 대상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이끌어야 돼. 이때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은요, 과학적인 분석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자, 뭐 예를 들자면 뭐 통계를 열심히 사용하는 거죠. 통계 기법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판단, 왜냐면 팩트에 포커스를 두니까요. 자, 가치 판단의 개입을 배제하고 순수 과학성을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이란 의사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협동적 집단행동으로 연구의 초점은 제도보다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행태설에 가서 의사결정 파악 시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좀 하더라. 그래서 미시적 분석과 어떤 계량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라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기능설이라는 것은 뭐 행정을 발전 목표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 정책과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능동적 적극적 기능으로 파악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행정이란 발전을 국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란 이해가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회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의도적 계획적으로 변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생국의 근대화 상황에 굉장히 부합했다. 우리나라가 이때 좀 많이 발전하게 된 거고, 자, 70년대는 이 이론이 발전돼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정책과 기능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행정의 특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공익성이 있더라라는 뜻이죠. 사익성이 있으면 그건 경영이에요. 그죠? 공익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 행정은 공공적 성격에 의해 특징 지어지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다라는 거죠. 자, 권력성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행정은 사회체제 유지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치 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념에 보시면 우리가 합법성이 있었잖아요. 합법성. 그죠? 맨 처음부터 합법성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1980년대 우드로 윌슨이 있었을 때부터요.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때요. 그죠? 합법성이 요 위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권력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성이 되고요. 자, 본질적으로 정치성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어떤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분배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행정의 특질은 바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와중성에서 이제 합리성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건 능률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하죠. 안정성과 계속성인데요. 행정이 불안하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되면 계속성이 없으면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알겠지만 우리가 개헌을 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혼란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특수성, 기술성입니다. 행정 그 목적 달성에 다양한 기술이 요청된다라고 되어 있죠.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 아까 나눠봤는데요. 공행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이고 사행정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뭐 공행정과 사행정에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 역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옛날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공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행이나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행정이라는 것은 사기업의 민간단체 영리 추구를 위한 행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에서의 경영이라는 말은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이익 추구를 할 만큼 효율적으로 쓰는 사기업의 경영 모델을 학교에 가져오자라는 말이에요. 약간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행정의 본질은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양자가 동일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론 전개는 뭐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될 것은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인 거죠. 그죠? 시장 실패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여러 요인들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요. 정부 실패라는 것은 시장 실패를 취하기 위해 개입한 정부가 오히려 시장 실패를 취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하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그래요. 쭉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 좀 줄여볼게요. 페이지가 안 맞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은 공공재 존재하고 외부 효과가 있고 외부 경제와 불경제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외부 효과 때문에 정책 추진이 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A면 당연히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데 외부 효과 때문에 C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을 때는 외부 경제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꽃을 키웠는데 옆에 벌을 키움으로 해가지고 굳이 내가 뭡니까? 꽃 수분을 따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벌이 그렇게 해주고 또 벌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꿀을 따게 만들고 또 꿀을 채밀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서로 윈윈 효과가 일어나는데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쁜 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자, 다음에 독점의 존재가 있었고, 뭐 수익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가 있었고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안정성, 소득의 불공정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 제가 봐서는 요 중에서 가장 큰 게 정보의 비대칭성 같아요. 그렇죠? 누구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공공재에 있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공공재라고 요즘에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보를 알고 있어가지고 투기되어지는 아파트를 많이 산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드리는데 오히려 또 정부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정부 실패는 왜 일어날까요? 이게 학교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조직의 내부화 심화가 되는 거죠. 파생적 외부 효과, 비용 수익을 분리가 되는 것이고 왜 그러겠어요? 비용과 수익의 분리라는 것은 복지 때문에 그런 거죠. 복지요. 자, 복지가 그런 겁니다. 뭐 SOC 사업 같은 거요. 자, 조직 내부의 비능률성, 관료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관료제 때문에요.
자, X의 비효율성 관리상의 요인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오히려 윗사람 때문에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독점성이 있고요.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과 불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정부 규제 및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요. 정부가 오히려 실패했을 때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나온 것이 신행정론이잖아요. 그죠? 민영, 이게 NPM이죠? 민영화 시키는 게 규제 완화에 이게 NPM이에요. 관리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민영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죠? 자, 노무현 정부부터 해서 이때 민영화 시키면서 주식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누가요? 국가가요. 국가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여러분들 민영화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정부가 있고요. 자, 정부가 누구를 관리하고 있냐면, 자, 관리해야 되겠죠. 법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기관이라든지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뭐, 산업은행도 있을 수 있고요.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누구를 가고 있으면 뭐 현대, 뭐 LG, 뭐 삼성 이런 거죠. 현대 자동차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여튼 그랬을 때 이 국민연금이 여기다가 주식을 몇 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줬다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바로 요렇게 요렇게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자, B 패턴은 뭐냐면 정부가 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산업은행을 통해서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기업을 통제합니다. 뭐 한전이라든지요. 그죠? 뭐 한전이라는 가장 대표적이죠. 뭐 KTNG, 그죠? KTNG 뭐 이렇게 자 이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독점이니까 둘째 치더라요. 이렇게 가져오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민영화시켜요. 정부가 옛날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체국에 있죠. 우체국, 최신청 예전에 최신청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민영화 됐죠. 지금은 뭐 대학 또 민영화를 시킨다고 하죠. 국공립대, 서울대를 이제 민영화 시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민영화. 자, 정부는 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정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행정의 행정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다뤘던 주제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예요. 그죠? 자, 이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과 어떻게 보자면 그런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그죠? 과연 행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 나름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자,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원론이다, 뭐 이런 말들이 여러분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임용고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임용고시에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교육행정에 가지고 있는 과업이 뭐고, 그죠? 어떠한 틀에서 이런 교육행정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 분야인지, 행정인지, 행정이면 민주성의 바탕을 둔 건지, 합법성의 바탕을 둔 효율성의 바탕을 둔 것인지,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요. 요거죠. 요거. 과학적 관리론과 자, 인간관계론. 제가 이렇게 분명히 과학적 관리과 인간관계론. 그래서 뭐 과학적 관계론 뭐 페어리 있고요. 뭐 인간적 관계론의 대표로 말하자면 자, 저기
호손 실험이, 메이웨의 호손 실험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행태설이라든지 뭐 생태론이라든지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이런 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행정 이론 전반에 대해서 바탕이 되는 행정학 이론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의를 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만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대별로 그죠? 요 두 가지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그죠? 뭐 1900년대 초, 1930년대 나눠주시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과 어떤 대책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면밀하게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